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언론, 한반도 주위 상황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니 위기감은 좀 가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합니다. 자, 이번 주는 문재인 대통령 슈퍼위크죠. 목요일이면 취임 8월 17일이면 취임 100일이 되는 날. 자, 내일은 8.15 광복절 경축식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주변의 상황도 한반도의 상황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들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103.5MHz SBS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SBS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월요일 날 순서죠.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팟캐스트도 하려고 준비하신다고요? 네, 파일럿 2개 올렸습니다. 아, 올렸어요? 지적질이라고요. 지적 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망했다. 이거 복라인이에요, 복라인. 복라인이요?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랬죠. 망한 건 망했다. 근데 네. 그 얘기 듣고 만든 PD한테 망했다. 네. 지난번 망했죠? 업데이트 됐는데 지금 1000등 밖에 있습니다. 천둥을 쳤어요? 네. 1000등. 뇌에서 천둥 치는 소리 들린다. 자, 4학년 초딩 반기용 한경TV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나오니까 회사에서 반응은 뭐예요? 열심히 해라. 회사에 누를 끼치지 말고. 한경TV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서 반기용 기자가 한경TV 인지도를 얼마나 올려주고 있는데 한경TV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댓글이 많아요. 뭐 하는 TV예요? 회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네. 여기 나온 기자분들, 기자님들 농담으로 이렇게 갈구잖아요. 근데 네. 회사에서 기분 나빠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갈굴 때 더 열심히 갈구고 싶어요.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아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네. 과거에 지금은 좀 옛날 얘기지만 지하철 가면 이렇게 예쁜 여자 배우들 그 화장품 광고가 있어요. 있죠. 근데 그때는 지하철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거든요. 담배불로 콧구멍 지져놓고 눈 지져놓고 그러거든요. 그거 누가 지져놓는 줄 알아요? 그 회사에서 지져놓습니다. 정말요? 광고 회사에서요. 노이즈 마케팅이군요. 그냥 있으면 예뻐서 안 보는데 지져놓는 겁니다. 이공 기자님 금방 눈치채겠죠. 지진다 그러니까. 네. 자,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잘렸습니다. 가 아니고 휴가시라고 그러는데. 휴가입니다. 장윤선 기자 이거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충격요법이야. 그러네요. 벼랑 끝 전술. ICBM 쏘겠다. 말겠다. 자, 장윤선 기자 대신에 언니뉴스에 잠깐 출연했던 이렇게 고울 수가 있나 이 고운 뉴스톱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름도 고운 이고은 뉴스톱 기자입니다. 예, 마음은 까칠한. 네. 구원투수라고 쓰고요. 예. 땜빵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예. 땜빵 전문. 네. 땜빵 전문 현재로서는 변호사하고 한번 그러네요. 만나봐야 될 텐데 이재화라고. 계신가요? 저 자신감. 예. 이름도 고운.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이 둘은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니까. 예. 엄마가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지금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공 기자님이 원래 그 출연 예측이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요. 예. 이제 휴가는 예측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사전에 했는데 와달라고 말씀을 둘이 드렸는데요. 미취학 아동. 네, 미취학 아동이고 지금 기관에 따로 뭐 보육기관에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예.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너무 일찍부터 보육기관에 보내자는 게 좀 있죠. 14살까지 홈스쿨링 해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죠? 루즈벨트. 예. 부모님들이 워낙 부유하고 그러니까 병균 감염된다 학교 가면. 그럼 학교 가면 나쁜 거 배운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부잣집 집안들이 홈스쿨링이 많았었거든요. 좀 부잣집은 아니지만 제가 제 손으로 좀 애들 키워보고 싶어서. 저도 홈스쿨링 고2, 고3 때 홈스쿨링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니 잘려갖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무기정학 2번 맞으니까 1년이 지나가. 아, 근데 이렇게 봉도사님처럼 훌륭하게 크셨으니까 저도 좀 희망을 갖고 홈스쿨링을 고민해봐야겠네요. 포장이지만 훌륭합니다. 그래서 봉도사님이 롤모델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고은 기자님 아이들이 지금 밖에 2명이 네. 왔고 또 같이 기자 일을 하는 후배 이모가 기자분. 네. 이모예요. 이모죠, 이모. 예, 후배 기자예요? 친이모는 아니죠? 예, 미혼인데요. 예. 이제 기자 생활하다가 미혼이었어요? 예. 아하.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곧 이제 떠날 예정인데. 유학을 준비하니까 유아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아재 개그를. 아재 개그네요. 예, 이모 화나셨어요? 예, 이모 왜요? 화나셨습니다. 예. 아니요, 이모 얼굴 밝으세요. 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럼요. 아니, 여기 갖고 한번 소개할 수도 있어요. 네. 미혼, 미모, 지금 관심 쏟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시청자들이 주부님들입니다. 맞아요. 자, 유준, 아이들의 이름이 유준? 네, 유준, 유하. 예. 유준, 유하. 네. 5세, 3세. 네. 우리나라 나이인가요? 우리나라 나이고요. 만 4세, 만 2세고요. 예,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남편이랑. 예. 그 바뀐 환경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막 두려워갖고 우리를 두리번 이렇게 쳐다봤어. 여기선 지금 안 보여요. 자, 우리 세 분의 기자분들, 평론가분들이 밤새 혹은 주말에 무슨 쇼킹한 뉴스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 뉴스의 뜻은 뭔지를 가져왔습니다. 세 분 얘기만 말씀만 들으면 일주일은 넉넉히 노변 정담, 노변 담화로 혹은 호프집 구라 쫙쫙 풀 수 있는 밑반찬을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출연자들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여러분의 문자를 보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친다. 자, 김덕옥님, 부천에 사는 서연이 할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나는 정봉재 정치쇼.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네. 첫 무슨 번째 뉴스. 예.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예. 한반도의 전쟁 난화. 예, 주식시장 보니까 8월 지나갔던데 뭐 벌써.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 반기훈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예. 금 좀 샀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미리 사둘 걸 뭐 이러시더라고요. 천만에 오르는 네. 미리 산 사람들 다 후회합니다.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반지 안 판 걸 다행히 네. 생각해야 아니, 금은 그냥 되겠네요. 오래 가지고 있는 자산이지 뭐 예.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 난화 8월 위기설 오늘이 8월 14일인데 저는 오늘 금 사러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치과에서 금리하러 갑니다. 아유 요즘에 누가 금을 씌워요? 좋은 아니요, 거 이렇게 많이. 안에 이렇게 좀 살짝 1mm. 도금. 예, 그래도 사는 거죠. 네, 그건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8월 14일이 딱 8월 중순이고요. 뭐 8월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예. 오늘 그린데이라고 해요. 그린데이. 매월 14일 무슨 데이. 그래서 이제 전쟁 나나 안 나나. 8월 후반에는 을지가디언 훈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발단은 7월이죠. 7월 4일 미국의 이제 독립기념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전날 화성 14호를 북한이 1차 발사했고요. 7월 28일에 또 2차 발사했습니다. 8월 들어와서는 이제 괌에 4개의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근해를 타격하겠다. 작전 계획 세우고 이런 얘기 이제 나오면서 자, 이제 북한이 한다 그러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말을 막 쏟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싸움이 예. 자칫하면 정말 미사일 한 방 날리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8월 7일에 휴가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요. 56분간의 통화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일단은 이제 대화 국면을 이제 기대한다. 그리고 지난 12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통화를 했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쨌든 이견이 있는 지점은 대화로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동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8월 2주 또는 이제 북한이 뭐 9월 9일에 도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오늘 조간 뉴스를 보시면은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예. 이건 또 38 노스라는 이제 미국 매체의 관측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이 문제 좀 다뤄서 우리 국민들이 팩트 중심으로 정확히 알 건 알고 예. 또 이 왜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인지 이거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9월 9일은 무슨 날이죠, 북한에서?
북한이 9월 9일이 예. 창군 기념일인가? 창군이 그렇죠. 창당이에요. 창당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라고 노동당 부르는데 창당 아마 기념일이고 10월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 하나는 북한 노동당이 정권 수립 기념일. 예, 그 하나는 노동당 창당 기념일. 네, 그래서 창건 9일 기념일. 9일 전에는요. 네. 군사 실험합니다.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네. 군사 실험해요. 네. 우리 언론이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갖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이때는 무조건 실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해마다 새로운 뉴스처럼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깜짝 놀라게. 좀 공포감, 예. 패닉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저 북한 전문가들은 해마다 날짜에 맞춰서 네. 북한은 매우 정확하게 예. 물론 날짜는 며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때가 있지만 움직이는 이 도발은 패턴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날짜가 이거 아니에요. 2월 16일인가 뭐 그것도 외우면은 종북 좌파라는. 아, 그렇죠. 외지 마세요. 김정일 생일 아니에요. 2월 16일은. 그렇죠? 그다음에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김일성 생일. 이 저는 반드시 태양절. 매년 군사훈련해요. 그다음에 4월 초에 독수리 키 리졸브 훈련. 그렇죠. 이때 앞두고 군사훈련해요. 북한에. 맞아요. 8월에 을지훈련. 을지 앞두고 또 가디언 해요. 하고. 7월 27일 전승기념일 네. 하고 9월 9일 하고. 앞에 하고 10월 10일 10월에 앞에 하고. 이렇게 1년에 네다섯 번을 합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되거든요. 네. 그 명절 기자들 앞두고도 좀 하죠. 네네. 기자들이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외우면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외우고 있으면 예전에 큰일 났었죠. 그런데 그럼요. 이름이 절이라고 붙어 있는 건 절기잖아요. 태양절, 북한에서는 광명성절 그렇죠. 이렇게 붙이면 그건 정해져 있는 주기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정세영 그 장관께서 이렇게 네. 얘기했죠. 군산복합체가 예산 편성 앞두고 하는 쏟아내는 가짜 뉴스였었다. 아. 전쟁 위기설은. 그리고 또 미디어 입장에서도 예. 요즘 뉴스가 좀 시들시들 하거든요. 전쟁 뉴스가 제일 흥행이 잘 돼요. 야, 그러면 자, 샵1035 박영준님 부산은 비가 내립니다. 시원시원한 목소리 억수로 좋네요. 죽입니다. 부산에 이게 우리 주파수 잊어먹었네. 제가 지금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6시 10분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105.7 부산은요 105.7 메가헤르츠. 네, 메가헤르츠 그러면 안 돼요. 좀 있어 보이게 105.7 메가헤르츠. 나치 같아. 어떻게? 요 8월 위기 마지막 예, 뉴스로 마지막 오늘 뉴스. 뉴스가 좀 쏟아져 나와요. 예. 오늘 기다려 보시면 아하.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미국의 합참의장 던포드 합참의장이 지금 방한을 했어요. 예.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아마 이 예방을 하게 되니까 먼저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는 이제 면담을 하고 던포드요? 하고. 네네 조지프 던포드. 조세프. 네 조셉이죠. 던포드. 조지프 던포드인데 네. 이 미국 합참의장입니다. 미국 네, 합참의장. 오늘 이제 우리 대통령을 네. 예방한다. 그래서 한미 이 어떤 국방 안보 방어 태세를 예.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존 캐리 하게 되면은 지금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티스 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고 중요한 인물이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 틸러슨 빼고 네. 존 캐리, 매티스, 덤포드 세 명의 공통점이요. 남자다. 미국 남자다. 미 해병대 포스타 출신. 사성장군 초강경파. 출신. 초강경파. 이쯤 되면 이들이 흘리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 뻔히 알아야죠. 그럼 전 대신 햄버거를 던지진 않았겠죠? 죄송합니다. 끝났죠, 기사. 자, 이고은 기자님. 네. 뭘 가져오셨죠? 네, 말이 사드와 시끄러웠었죠. 관련된 네, 예.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사드? 네. 오호. 국방 전문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어. 급히 지금 주말에 예. 사드 사드 전자파 레이더로 유해하지 않다. 전자파 측정이 있었죠. 지난 12일 성주시와 김천시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참관을 했고요. 환경부와 국방부가 주도해서 이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드로부터 측정되는 전자파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사드 레이더가 민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측정을 하겠다고
정부 기관에서 이제 노력을 해왔지만 계속 반대에 부딪혀서 못해왔거든요. 지난달에도 측정 추진했지만 주민과 관련 단체 반대로 무산됐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 결과 가장 위험하다라고 예측됐었던 그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다. 라고 판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음 역시 거의 영향이 없다. 그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때 기지국에 전화를 할 때 나오는 수준의 전자파다라는 정도로 그 수치가 확인이 됐고요.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우리에게 전화를 하나요? 예, 그리고 그 소음 같은 경우는 50데시벨 정도로 평균 50데시벨 정도로 예. 측정이 됐는데요. 50데시벨 정도면 어느 정도 소음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 일상 소음 그럼 정도다. 우리 지금 청취자들은 4명이 하니까 200데시벨을 듣고 있는 거예요? 봉도사님이 좀 봉도사님이 데시벨이 높으시죠. 이제 앞으로 저를 please call me 엑스밴드 레이더. 저를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불러주세요. BJ 레이더라고 밴드라고 불러주지 말고. 엑스밴드 레이더. 예. 아니 봉주시니까 이게 왜 BJ 그러냐면 밴드가 좋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한 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좀 조롱하는 중이에요. 지금 하루 동안 측정됐던 이 그 측정 평가는요 소규모 환경 영향 예. 평가죠. 근데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그 뭐 민주당 측이라든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의 1년여의 기간이 걸리는 아주 촘촘하고 그럼 세밀한. 이건 왜 발표했대요? 왜 그렇게 논쟁을 더 부추겨?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북한의 도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이런 안보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드를 좀 더 제대로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국방부의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정적이고 소규모로 한 거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이런 단서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확고한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에 야삼당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무 별 위험성도 없고 영향도 없는데 이제 사드 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배경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다가 NSC에서 지난번에 밤에 자정 지나서 회의를 하고 이 사드 임시 배치한다. 임시 추가 배치한다. 임시 추가 배치. 2기가 배치돼 있는데 4기를 다 마저 배치한다. 임시 배치다. 환경 영향 평가는 예정대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4기를 놓더라도 뭐 위험성은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무슨 왜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정치적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도 응대를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그 이번 결과가 전자파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여론을 좀 더 모은 후에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4계절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주무부처인데 오히려 논란을 더 이렇게 키우는 거는 좀 어설픈 대응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죠. 지난달 그 31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제 사드 체계의 그 전자파 위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또 공식 확인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움직임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펜달 주한미 팔군사령관도 송주를 찾았다고요? 네, 지난 4월에 사드가 배치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군 병사 한 명이 좀 어린 병사였는데 이 병사 한 명이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조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또 주민들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해프닝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좀 안겨줬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12일 날 이 측정 평가를 하면서 토머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이제 직접 나서서 사과했죠. 이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당시 그 성주 주민을 보고 우선 우리 장병의 행동이 부적절했다. 또 이 병사가 시위대를 맞췄을 때 놀랐기 때문이고 또 굉장히 어려서 그런 표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그 변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드 배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 직접적으로 뭐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날 사과를 하는 이 당시 자리에 당연히 측정 평가에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하는 자리에도 주민들은 그 사과를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문화적 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위대를 못 본 친구이기 때문에 네. 호기심에 찍을 수 있는데 이건 미8군에 적절치 못한 조처죠. 왜냐하면 무척 그 예민하게 그리고 그렇죠. 아주 그 오랫동안 하면서 신경들이 날카로워졌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전 교육을 시키고 가서 조심해라, 신중해라. 뭐 관광 왔습니까? 군복 입고 이름 뭐예요 그 병사가? 이름은 제가 체크 못했네요. 팩트 체크 네. 아니에요. 제가 팩트 체크인데 왜 팩트를 또. 이거는 이고은 기자가 야단맞을 일은 아니고 주한미군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한번 슬쩍 해봤어요. 이렇게 팩트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무슨 기자죠? 반균 기자님. 그 사이에 반균 기자님. 네, 아유, 나오시기 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한 소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반경 한경 TV 기자님,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를 땜빵으로 대신하고 있는 이고은 뉴스톱 기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민주적인 방송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75님 사드 문제 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논란 없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듯이요. 0493님 저는 봉도사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어요. 마성의 깔때기 엑스밴드 레이더 이름은 멋진데 이게 목미 엑스밴드 레이더 뭐죠? 엑스밴드 레이더가 이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아하. 이 엑스밴드는 라디오 주파수 범위에 있는 짧은 주파수예요. 엑스밴드로 이제 레이더 탐지를 예. 하는데 4,800km 밖에 작은 금속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이걸 풀 작동하면 3천? 4,800km. 그러니까 중국까지 가는 거죠. 오호. 성주에서 중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게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거다. 아하. 이 둥펑 미사일처럼 이 장거리 미사일을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 걸 탐지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미국의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적인 것을 전진 배치하는 거다.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사드가 이 사단이 나 있는 건데 성능 좋은 레이더입니다. 성능 좋은 레이더고 한국과 미국은 네. 아니다. 그 2,800km, 4,800km 보는 성능이 있지만 우리는 종말 단계 1,000km까지만 한다. 800km 정도에서 네네. 1,000km 정도까지 북한만 본다. 맞아요. 아하.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중국은 또 반대하죠. 그게 갈등의 이렇게 그 마지막 본질이에요. 단계 800km만 보다가 4,800km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8시간이나 12시간이면 네네. 충분하다. 하루 내로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 전환 네. 가능하다. 그렇다고 뭐 중국군을 와갖고 참관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황당한 게 예. 사드가 지금 북핵 대응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남한의 이 핵을 떨어뜨리면 정말 그건 고각 발사 중에 고각 발사잖아요. 그래서 종말 단계에서 사드를 쓰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일본이나 그 후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핵 대응이 사드가 옵션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결국은 엑스밴드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미국, 그렇죠.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 한반도가 참 애꿎게 끼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엑스밴드 레이더로 중국에서 있는 혹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엑스밴드 레이더로 감지해서 그렇죠. 괌과 미 본토, 알래스카 기지, 본토 기지, 텍사스 기지에다가 정보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주장. 맞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냐. 북한이 ICBM 쏠까봐. 그냥 또 중국 주장. ICBM이 떨어지는 속도는 마하 28인데, 24에서 28인데, 사드는 마하 7인데, 7이나 8인데 어떻게 잡냐?
이러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곤란한 처지에 있고 자, 또 곤란한 처지에 있는 분들 있죠. 종교인들. 종교인들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2년 유예를 하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반기웅 한경TV 기자가 가져오신 따끈따끈한 뉴스. 지난번에도 한번 뭐 가볍게 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종교인 과세 또 이제 유예를 하기 위한 법안을 좀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굉장히 원한다는 여론이 뭐 80% 가까이 항상 여론조사를 하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난 10일에 법안 발의가 됐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한 25명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28명이었는데 이게 뭐 여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3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서 이름을 좀 빼달라. 해서 철회를 했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전재수 의원, 박홍근 의원 이렇게 이름을 백혜련, 전재수, 박홍근 의원 의원 그 세 분이 이름을 거기서 뺐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름을 뺐다 하는데 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분들만 이름을 놓다 이렇게 그렇죠. 돼요. 다른 분들은 뭐 쟁쟁한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좋아하시는 장제원 의원도 여기 이름을 올렸고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만약에 계셨으면 그리고 뭐 권성동 의원, 뭐 김선동 의원 뭐 이렇게 쟁쟁한 분들 많이 이름을 올리고 다 기독교 신자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김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유명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또 뭐 신우회 또 모임을 또 이렇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 그분들의 개인적인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세 납부를 이제 또 미루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종교계에서 또 같이 이제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이제 종교세라든지 이런 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종교인분들이 여기에 이제 또 같이 편승을 해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세부 시행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좀 얼마만큼을 내고 누구까지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득세를 계속해서 뭐 내게 된다면 이게 좀 엉망이 돼버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아니다. 우리가 일하는 건 우리가 일하는 건 이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별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들이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는 거는 관습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 오랜만에 또 나왔죠. 등장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그래서 이거는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들이 받는 사례금은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 운영을 해서 얻는 뭐 사업소득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목회자가 일시적으로 뭐 강연을 해서 얻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느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세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게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속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부분들은 이런 거지만 사실상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분들이 이제 그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오고 가는 그런 돈들에 대한 것들이 좀 투명해지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이분들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분들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회계의 투명성, 그렇습니다.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불전하면 얼마나 쌓여 있는지, 11전 얼마나 들어왔는지 하는 것을 이제는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부가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동안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려오고 또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일부에서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부작용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교회 헌금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뭐 기업인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만들죠? 이제 자기가 이제 헌금으로 냈다.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있는 그 비용이나 이런 그 자금을 교회에 줬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적이 안 되니까 기부가 되는 거죠. 처리가 되니 그 위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나 이런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돈이 그때부터 추적이 안 되고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포착이 안 되죠. 이게 텍스밴드 레이더. 스텔스네요. 네. 텍스밴드 레이더, 세금 레이더에서 사라져. 그렇죠. 어디 들여다볼 갔지? 수가 없는 거죠.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군사용어로 얘기하면 종교 단체에서 갖고 있는 돈은 스텔스머니다. 괜찮네요. 그런데 여기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자, 이미 가톨릭의 신부 수녀님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계시다. 내고 계시죠. 예. 그리고 조계종 불교 단에서. 조계종도 스님들이 내고 계시다. 예. 지금 이제 개신교만 여기서 빠져 있었던 그렇죠. 것인데, 그 개신교 중에서도 예. 그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진보적인 개신교 종파에서는 내야 된다. 이른바 지장. 그렇죠. 네, 기독교 장로회. 예. 또 반대 대형 그 보수적인 그런 보수적인 교회들은 안 된다. 예. 교단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비자금 말씀드렸지만 또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게 탈세라든지 부동산 증식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를테면? 종교인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면세가 되죠. 지금 종교단체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안 내고 있고요. 부가세, 지방세도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 기준으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건수가 한 해 39만 건, 금액만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기준이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한 다음에 감면받아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그 조세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왜 카페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건물을 세운 다음에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래도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2012년에 강남구청이 강남 일대 교회 한 10군데만 조사를 했는데 추징금이 5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딱 10군데 정도만 조사를 했는데도.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추징금이라 하면 네. 교회 단체가 하고 있던 그런 사업적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카페를 했던 그렇죠. 영리 사업. 카페. 임대요. 이런 등등은 다 내야 되는데 그렇죠. 종교단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그렇죠. 돈을 안 내고 있었던 것을 추징해봤더니 맞습니다. 10곳에 5억. 예.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 사무실로 임대해서 뭐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10군데인데도 이 정도면 이걸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여러 가지 건물 갖고 있는 교회들 참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적어도 이번 기회에 종교인들의 어떤 소득세를 걷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과세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금도 세금이고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역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분들 주체로 투명하게 이제는 공개할 정도로 우리 종교단체들이 많이 성숙했다? 네, 우리는 이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올라와 계시잖아요. 8111님. 현직 종교인인데요. 투명한 과세 납부할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인이 나쁜 건 아니랍니다. 속상하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예. 정점에 있는 이른바 대형교회. 조금 상업적으로 많이 가 있는 교회. 그렇죠.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거죠. 이런 분들 개척교회 운영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역에서 정말 신앙심 깊게 작은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99.99%는 훌륭하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0.01% 이걸 막으려고 하는 분들 좀 반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좀 하고 있느냐. 다른 나라 또 이거 취재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어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 SBS 사장님 듣고 계시죠? 한경기자 한경TV에서 못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SBS에서 보내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SBS 사장님 반갑습니다. 옆으로 뺐어. 한경TV 기자. 우린 돈 없어요. 자, 회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종교에 관심 참 많은데 따라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디다 숟가락을 치세요. 회계장부 투명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러네요. 자, 다른 나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종교세 얘기가 나오면 종교인 과세 얘기가 기독교는 나오면 거의 원조 국가잖아요. 그렇죠. 유럽이.
독일은 종교인들이 일단 그 준 공무원입니다. 나라로부터 녹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봉급을 받을 때 원천 징수가 당연히 되겠죠. 우리나라 3.4%. 공무원들이 아하. 받는 것처럼. 그리고 독일은 되게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내가 신앙인이 무슨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등록을 합니다. 당국에다가. 그러면 그분들의 개인 소득의 한 8%에서 9%를 소득세로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나라에서. 헌금을 정부가 그렇죠. 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도들에게 따로 11조를 걷지 않아요. 헌금도 안 걷고. 예. 오호. 그러니까 뭐 헌금이야 뭐 다른 뭐 명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헌금이 아니라 세금을 걷나 그럼?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내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로 세금을 내고 있고 걷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돈으로 이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따로 뭐 11조를 낼 필요가 없죠. 예,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엄청 나갔다 거기는. 네, 궁금한 게 이게 종교인 과세 법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에 맞습니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2015년 유예하고 11월 한 12월. 차례 유예가 되고 지금 19대 또 국회에서 유예를 논의된 하자고 거예요. 언제, 1967 언제까지 년부터 유예를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참 답답한.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계속 유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덴마크도 비슷한 방식으로 되죠.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소득의 0.4%에 해당하는 종교세를 내면 이제 거기서 국가로부터 사례비를 받습니다. 종교 당연히 원천 징수가 되고요. 캐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성직자도 일반 소득자와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오히려 소득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한다. 모금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죠 이제. 성금한 거 11조 등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성금이라든지 뭐 11조가 존재를 하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갔다 오셔야겠네. 제가 한번 가서 두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이런 데는 따로 11조를 걷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일정 수입을 갖게 되면 모두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긴 하죠. 나라에서 성직자는 교회로부터 뭐 주택 임대료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혜택을 주긴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대신 그 미국의 교회 성직자들은 절대 정치에 끼어들지 말라. 대신에 니네들이 정치에 와서 기웃거리는 순간 우린 너네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면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철저한 정교 분립. 예,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성직자는 그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방침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일부 종교세를 못 내겠다라고 하는 과세 못 하겠다는 분들은 뭐냐면 지금 세금 내고 있는 국가들이 좀 타락했다. 종교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의 어떤 그런 조세 안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깨끗하다고 보시는군요. 우리는 진짜 정치에 관여하는 종교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신성한 작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인간들이 만든 그런 조세 제도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이 얘기도 아시죠? 이제 그분들 국가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 애국가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신성한 종교를 갖고 있어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걸 듣고 그쪽에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국가는 시니어 여왕을 보호하소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씩 더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네. 자, 어제 아마 TV 생중계로 보셨을 거예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카메라 앞에 나왔는데 경찰 수뇌부와 나왔습니다. 발단은 뭐였는지 다 아시죠?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강인철 지금 경찰 중앙학교장인데 과거에 이제 광주청장으로 있을 때 촛불 집회가 한참 달아올랐을 때 이 광주 시민 여러분 하면서 SNS 글을 올렸는데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당시 이철성 청장이 무슨 얘기냐 이거 지워라 삭제해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지시를 아주 강경하게 얘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강압에 대한 내부에서 일종의 커밍아웃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강인철 경찰 중앙학교장은 또 이 감찰을 받았어요. 갑질하지 않았느냐? 그 경찰 내부에서 수뇌부 간에 알력이 있는 것으로 이게 터져 나오면서 대통령도 이거 유념해서 보고 있고 어제 김부겸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갈등을 봉합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봉합될까요?
찾아서 원인 규명을 해야죠. 그 봉합한다고 돼요. 그 평상시에 정치행동 하듯이 그대로 하면 그거 안 그래서 되죠. 대통령은 지휘권을 발동할 생각까지 했었다. 이거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경고 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들 앞에 네. 있는 그대로 밝히라 그러세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진상규명하고 네네. 상처가 났을 때 덮으면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시켰으니까 제가 김부겸 장관한테 전달해야 아니, 되나요? 지금 다 듣고 있겠죠. 왜냐하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요,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도부의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밝히고 앞으로 경찰이 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네. 한다. 이런 선례를 만들어줘야죠. 특히 이번 정부는 이제 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시켜 줄 생각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찰 수사권 못 경찰이 끄는 거죠. 예, 스스로 예.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경 기자님이 아니고 이고은 기자님, 박경 사태 후폭풍 가져오셨다고요? 네, 뭐 후폭풍 있어요? 후폭풍은 뭐 이제 거의 일단락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본인이 또 한데요. 마녀 사냥당했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했어요. 본인이 논란을 또 확산시키는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지난 7일 날 임명이 됐었죠. 지난 7일에 왜 임명을 했대요? 근데 이런 논란이 될 줄 모르고 했다네. 글쎄요, 누가 임명했는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작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너무 가랑비 궁금합니다. 줬다가 가랑비 맞다가 옷 젖어요 진짜. 그러게 그 얘기 말입니다. 많이 예. 했죠. 지금 이제 박경 전 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금 차관급 이상 인사로서는 4번째 낙마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야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합니다. 지금 낙마를 한 이 인사들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뭐 기여를 한 공로한 바가 있는 인물이어서 뭐 인연 인사 혹은 뭐 보은 인사가 아니냐. 의심된다. 뭐 그런 식으로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프레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그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사태를 좀 마무리 지어가는데 좀 그 문재인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별다른 시원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아니 이게 좀 그러니까 우려가 이게 되죠. 인사 검증하는 데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결국은 그 화살은 다 대통령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 고슴도치 되는 거예요. 화살 맞아갖고. 그런 거 보고 정신 차려갖고 인사검증해야 되는데 자꾸만 터지네. 그런데 이제 박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네.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와 함께 공도 평가달라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예, 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더더욱 좀 비난 여론이 많이 커졌었던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11일에 이제 박 전 본부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퇴문에서 본인이 좀 그 11년 전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운 글씨였다. 그리고 12일에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서 마녀 사냥에 희생됐다. 나는 단연코 황우석 사건의 진범도 공모자도 아니다. 뭐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2004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서 재직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여러 과학기술 정책을 좀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뭐 희대 사기극이었던 황우석 사태의 책임을 본인이 그 분명히 지고 넘어갔느냐에 대해서는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다 그 사퇴하라고 성명 내고 그랬잖아요. 200명 그렇죠. 넘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고려대 교수들도 이제 성명을 내곤 했었는데 당시 그 성명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그 박 교수가 자신의 그 황 교수 연구에 문제를 알면서도 화려한 실적과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한 양심 없는 과학자로서 참여를 한 것이냐 아니면 황우석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실력과 자격이 없는 과학자거나 둘 중에 하나다. 부패했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은행의 변신? 은행. 안경 기자님. 갑자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 은행이 지금 시간 얼마 남았으니까 압축적으로. 지금 핫한 게 우리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뱅크를 위시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몰리니까 서버가 다운되고 뭐 대출을 못 해주는 지경까지 돈이 모자라 갖고 있던 돈이 다 지금 나가서 못 해주는 정도까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금은 안 하고 대출만 해가나요? 저금도 많이 하고요. 네. 여기가 지금 상품들을 굉장히 잘 나가고 근데 대출이 주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국내 이전에 있었던 대형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뭐 순이익만 한 8조를 기록을 했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예금 금리 사람들이 이제 가서 뭐 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 넣으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되게 금리를 박하게 한 거예요.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커지다 보니까 은행들이 벌어가는 돈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고객들이 좀 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지금 뭐 목돈이라든지 호갱이냐 하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기존 그 카카오뱅크나 그 인터넷 은행들이 시중 은행에 비해서 좀 예금 금리를 더 높이고 그렇죠. 수수료를 좀 파격적으로 깎고 낮추고. 그렇죠. 대출 금리는 또 낮추고 어허. 이렇게 한 상품들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막 몰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예요. 맞습니다. 이걸 뭐 매기 효과라고도 하죠. 가서 이제 매기 그렇죠. 한 마리가 확 활개를 치면은 이제 경쟁자들이 해집어 또 놓으면. 해집어 놓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그런 방송계의 상황입니다. 매기효과 무슨 프로그램이죠? 네, 정치쇼죠. 정치쇼죠. 예. 정봉주의 정치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계속 가시죠. 가던 길.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금 은행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매기가 한 핵감놀? 마리. 그렇죠. 핵감놀이 돼서 지금 갑자기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간편한 대출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막 내놓고 있고 금리도 많이 낮추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평균 금리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고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렇죠. 이나저나 고객들에겐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동안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 왜 안 하고 와서 있었냐. 예.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아침을 열어주는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이고은 기자님, 반기용 한국경제TV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감사합니다. 3부에서 보수의 품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월요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3부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보수의 품격. 이름하여 정정브라더스. 자, 형님 돌직구 정도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흐렸고 선글라스를 벗고 오셨네요. 네. 예. 자, 아우 돌직구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날이 팍 풀렸죠? 더위가. 아주 선선해졌죠. 예. 많이 풀리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더위가 확 가셨죠? 예. 아유, 다행입니다. 아주. 아침, 저녁으로 좀 살만해요, 요즘은. 예. 오늘은 최고 온도가 26도로 예측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선해요. 예. 자, 100일 맞은 집권당 내일 모레 17일이면 이제 집권 100일 차. 집권하면서 100일 동안 바짝 신경을 쓰고 있었던 그 기간인데요. 정도원 의원님. 네. 100일 맞은 집권당을 위한 제언. 네. 근데 100일이 중요한 기간인가요? 왜 100일에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일 신경들을 바짝 쓰고 있던데? 그냥 의미를 부여해보는 거겠죠. 100일이라는, 보통 아이들 태어날 때도 100일 잔치 하듯이. 예. 이제 새롭게 시작한 다음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느냐, 변했느냐, 따져보기에는 좋은 날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집권당이 과거에 예. 집권당하고 뭐가 다른가 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대요. 집권당의 모습. 아니, 정도원 의원님은 야당 하다가 여당이 됐잖아요. 네. 야당 한 4년 하다가. 네. 그렇죠. 17대 때 들어오셨으니까. 예. 야당 한 4년 하고 이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여야 바뀌니까 어떻게 좀 좋아져요? 국회의원은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예. 무슨 일이든지. 근데 국회의원은 야당 할 때가 더 신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이 이제 일단 막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당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책임이 따르니까. 그리고 여당은 또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본다 그럴까? 예. 또 뭔가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정부에. 그러니까 재미있기는 야당이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야당일 때는 만만 얘기를 해도 장관이나 차관 행정부가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얘기 안 통하잖아요. 아니죠.
정부에서는 야당을 더 예우를 해주죠. 왜냐하면 여당은 아무래도 협조적이고 야당이 이제 뭔가 비판적이니까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죠.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하니까. 네, 피곤하게 하니까. 정태근 의원님은 여당 할 때만 하셨죠? 그렇죠. 저는 여당 할 때만 했습니다. 예. 아까 100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민족한테는 100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당군 신화에 보면 그 이제 곰이 웅녀로 되는 과정을 보면 맞아. 쑥과 완능만 가지고 100일 버티면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의미가 싹수가 있는가 없는가 100일이면 싹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권당 민주당이 싹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개혁 정책들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얘기하죠. 국가 침해 책임제 얘기하죠. 뭐 공무원 증원 얘기하죠. 뭐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얘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사법 행정적으로만 해도 가능한 것. 근데 그것이 아니고 법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예,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는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어떤 실정이냐. 실제로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정기국회 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일테면 세제 문제 중요하게 하나 던졌었잖아요. 세제 문제, 그다음 부동산 정책, 문재인 케어 이 세 개가 다 국회 입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은 별개의 문제지만 예를 들면 지금 기초보장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급자 이 부양.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 아니요. 기초생활보장 강화한다고 그랬죠. 문재인 케어와 별개로. 그리고 그 노령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거,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거 인상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발표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다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니까 예산 부수법안을 개정하거나 해야죠, 당연히. 근데 전반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럼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거기에 대한 이 국민적 심판. 그리고 이제 야당의 질이 멸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88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여소야대 정부가 됐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오공청산이나 무슨 광주 청문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때 가능했던 거는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평민당, 민주당, JP의 그 공화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3당이 합의해서 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향후에. 그런데 정치력을 발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시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는데 사실 저는 그걸 개혁 정책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냥 풀어주는 거, 돈 나눠주는 거.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가장 쉬운 거죠. 뭐 수급자 많이 늘려주고, 건보도 많이 상향해주고, 뭐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그거는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하고 경제잖아요. 그렇죠. 안보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고 경제는 사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구조조정, 교육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금 그런 구조조정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나라가 가장 기본을 이루고 중요한 건 안 하고 나눠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일단 뭐 인기는 올라가죠.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소야대 이런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정책을 집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비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그간 몇 년간의 이제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사회 발전의 질곡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향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복지의 수준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 강화라든지 생활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쭉쭉쭉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그 정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집권당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권당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예. 동시에 청와대에서 오바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의 존재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집권당의 존재는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예. 청와대와 더불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가 동시에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뭐 나눠주기라고 해도 좋고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도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한 30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 보전하는데도 지금 3조 원 넣어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무원 증인 17만 명 증원하면 한 8조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까 기초보장 확대하는데도 예. 대략 한 20조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집권당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 아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을 어떻게 설득하겠다. 또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지난번 예산안을 통과할 때 보면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킨 예. 거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또 이 야당에게 설득력 있게 문제를 풀어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협치의 문제. 그런 전략과 전술의 문제 아.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당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협치는 잘 안 보이고 있다. 역할은 잘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적 관점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협치도 제대로 잘 못했고 청와대에 지금 대한 지적했던 견제 역할도 제대로 청와대는 못했고. 견제를 하고 야당은 설득을 하면서 그렇죠. 이 집권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역대 이렇게 여당의 역할을 또 제대로 한 당이 잘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여당은 뭐 좀 거수기 수준에서 머무르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무슨 국회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 국회를. 예. 그때 그 집권 여당의 모습은 과거의 집권 여당 모습하고 뭐 전혀 다른 게 없었어요. 예. 근데 혼자 정세균 의장이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추경안 통과된 다음에 승자가 아무도 없다. 야당도 패자고 여당도 패자고 야당도 패자다. 이런 국회 문제 있다. 이렇게 의장이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핵심은 사실은 야당의 문제보다도 여당의 문제라고 봐요.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690님 집권당의 역할 정말 중요한 거군요. 언제나 알찬 정보 가득한 정치쇼 강추. 2144님 정돈 의원님 무심한 듯이 가게 던지는 사이다 발언 최고입니다. 오늘도 기대. 2489님 정치쇼의 브로맨스 정도원 정태곤 의원님 애청합니다. 허허허. 자, 정도원 의원님. 네.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여야도 넘나들었고 네. 여당이 네. 매번 보면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고 네. 야당 설득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국회 역할 무시하고 방기하고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반복돼요? 그거는 이제 공천권 문제가 제일 클 거예요. 다음에 다시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하려니까 좀 눈치를. 3년 남았는데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찍히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공천권 문제가 이제 무슨 개판이 뭐 또 거수기니 하는 문제가 딱 거기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공천권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공천권이 있습니까? 영국의 메이 수상이 공천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실질적인 공천권, 여당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여당 대표가 있지만 그 위에 대통령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당 의원들이 또 눈치를 보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야 이거 행정부 너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야당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설득력도 있는데 그럼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자 하면서 쓴소리나 바른 소리를 정부에다 대놓고 하면은 찍힌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쓴소리 나온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더 더한 것 같은 측면이 있어요. 정태근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여당의 정부에다가 바른 소리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단식 농성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지난 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여당이 그래도 출발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친문을 대표해서 홍영표 의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력이나 이제 뭐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우원식 법문계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또 옛날하고 확연히 달라진 거는 이 민주당이 과격한 말을 잘 안 하고 설화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다행히도. 그리고 또 내분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이념적으로 법안을 몰고 갔단 말이에요. 4대 개혁법이 대표적이잖아요. 뭐 국가보안법, 뭐 사립학교법, 뭐 이런 언론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정책들을 많이 들고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걸 보면 이번에 예를 들면 박기영 본부장 문제 같은 경우는 미방위원들이 의견 얘기하고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 저는 이 공천권 문제 플러스에다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 중에 5사람이 지금 장관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히 중진 의원일수록 청와대의 인사권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아닌가. 장관 다음 2기나 뭐 중반부나 이렇게 장관 가려고. 그것도 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장관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싹 들어오네 귀에. 싹 들어와요. 공천권은 한 3년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천권도 지금부터 찍히면 안 된다라고 찍히면 간다. 이 얘기도 설득력이 있고. 장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중진들이. 어떻게 보세요, 정도원 의원님은?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청문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는 대부분 다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되는 현역 불패.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실 선거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자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그래도 쉽게 통과하는 셈인데요. 이제 청문회 통과를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이번에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그 개각 요인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 말대로 당연히 나라도 의식하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우리는 맨날 여당 내 야당만 하다가 어디 자리를 얻기를 그냥 무슨 사찰방문 했잖아요. 아니 만약 지금 그 사선하고 여당에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하고 참 역할을 딱 그렇게 한다면 혹시 장관 부를까 하면서 말을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인간인 이상.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죠. 정도원 의원님은 어느 행정부든지 장관으로 오는 거 다 반대할 텐데. 네, 글쎄요. 저는 가서 쓴소리 하니. 철없을 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철이 되니까 저도 좀 장관 가고 싶어요. 문화부에 부르면 딱 좋지 않을까요? 뭘 해도 잘하시겠죠. 최소연님, 야당은 야하고 소리치기만,
여당은 여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기. 이제 그만요. 좀 우리나라 여야 제발 협치하기를 바래요. 여당, 자, 그럼 이제 100일 되고 있는데 여당에 대해서 정말 제언을 많이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갖고. 먼저 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꼭 좀 여당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감한 현안에서 청와대가 운신의 폭이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세금 문제 예. 증세하자는 얘기 청와대에서 쉽게 못하고 못하죠. 지금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으면 정치권 내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상대방의 반응들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걸 수렴해서 정부에서 이제 반영하면 되는데 청와대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그 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중복지로 가자. 그러면 세금 부담도 더 많이 하는 중부담으로 가는 게 전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당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청와대에서 못하니까. 근데 지금 여당에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종교인 세금 과세 유예하자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적어도 부자 증세 하자 이거죠. 부자 증세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는 계세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남북 문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오늘 제가 이제 박선원 전 비서관이 예. 전술핵 얘기를 했는데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신 사드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선원 전 비서관이. 지난번에 정도원하고 제가 이 핵 문제와 관련된 군사적 전략 비대칭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전략적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술핵 문제예요. 그러면 야당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그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서 전략적 비대칭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협의가 되기 전에는 전술핵 문제 쉽게 얘기 못합니다. 못하죠. 그리고 한미 간의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도. 그래서 적어도 집권당에서 매를 만다는 각오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국정을 특히 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책임 있게 풀어간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본질적으로 한다. 이런 과정들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박선원 그분은 캠프에 있었지만 지금 어디에도 몸을 안 담고 어디 있죠. 뭐 외국 대사로 나갈 것 같다라고 신문에 나오대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정부 여당이 또 재집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지도자가 이제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는 역시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대통령 견제했다고 울먹었잖아요. 우리는 지도자 감이 못 되니까 그런 건데 뭐 과거에 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회창 씨나. 아니 근데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의미 있는 게 실제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어려운 얘기를 당에서 확실한 자기 논리를 갖고 얘기를 좀 해줘라. 그러면서 길을 좀 돌파해줘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대통령이 듣기 불편하거나 혹은 청와대에서 불편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전국적으로는 청와대 입지를 넓혀주는 거다. 그래야 반대로 예를 들면 이번 인사 문제처럼 오바를 했을 경우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MB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을 하던 정동기 씨를 감사원장에 앉히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정돈 선배도 앞장서고 다 소장 받을 때 뭐 미래연대가 아니 민본 21 등등 앞장서가지고 아니 감사원은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인데 민정수석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섰냐면 그 당시 안상수 대표가 나서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게 날아갔었어요. 당에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 간다는 걸 그때 한나라당이 못 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못 가게 해놓고 우리는 또 보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아하.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안상수 대표가 자기 목소리 한번 내본 거죠.
그랬더니 저 MB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안상수 많이 컸네. 결국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들였죠. 그 안상수 그분은 지금 창원에 계신 보온병 안상수 그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집권 100일에 청와대에 대한 제안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부가 살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비판도 받아서 청와대에 전해주면 야당도 자기들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니까 협치의 근간이 마련될 그렇죠. 것이고. 아하. 이게 지금 집권 초기니까 그렇죠. 예. 후반기로 가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후반기에 가면 반대로 청와대를 여당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DJ 탈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탈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권 100일을 맞은 정종 브라더스의 제안. 오늘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요. 유난히 귀에 쫙쫙 감기는 얘기들 하셔서 그랬어요? 벌써 끝났어요. 네. 정돈 정태훈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매번 준비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하고 계시죠. 자, 저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